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9강 외항전기선 운송 세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외항전기선 운송의 공정한 경쟁과 해운동맹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은 해운동맹 기능의 변화와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등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해운동맹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해운동맹의 가장 큰 효과는 첫째가 운임 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원사 간의 운임을 협의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서 운임이 안정이 되게 되고요.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운송수단의 확보로 지역시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중앙시장의 형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중앙시장은 각 지역으로부터 공급량이 일단 집중되었다가 소비자에게 다시 배분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주의 입장에서는 상품을 특정일까지 납품 가능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원가, 운임 및 보험료를 미리 산정할 수 있고 선물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임에 관한 협정이 없으면 화주는 개개의 운송인과 일일이 운임 협상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운임의 안정을 유지하는 일은 해운동맹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무역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적 운항의 유지인데요. 해운동맹이 조직되어 있는 항로에서는 선박의 정기적인 운항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화주는 상품을 규칙적으로 선적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됩니다. 그 항로에서 바로 그 상품의 장소 효용과 시간 효용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상품의 효용 가치가 증가하면 자연히 수요가 유발되어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해상 운송의 특정 항로에서 규칙적인 운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상 물건의 안정성이 물건 운송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운항 서비스의 개선 효과가 있는데요. 해운동맹의 조정 기능에 따라서는 항로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출혈 경쟁이 억제되어 선사는 운항 경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동맹회원은 특정 항로의 운송에 보다 적합한 설비를 지닌 고급, 고속, 대형의 선박을 투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으며 적하보험료도 저렴하게 해집니다. 선박이 배선되는 항로의 각종 조건을 적합하게 갖출 경우 그 이점은 더욱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점들로는 양육항의 혈수도 각기 다르고 또한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운송 시기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항로에서는 복항 화물의 대부분이 육류, 과일, 버터와 같은 부패하기 쉬운 화물인데 이들 화물의 안전 운송을 위해서는 냉각실 및 냉동시설을 장비한 선박이 필요합니다. 또 아르헨티나로부터 복항 항로에서는 흔히 혈수를 얕게 건조한 선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해운동맹이 그 항로에 적합한 설비를 갖춘 선박을 안정적으로 배선하게 되면 화주는 이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등급이나 종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이 균등하며 안정된 서비스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장점들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항로가 안정이 되면 운항 서비스는 자연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소화주 균등운임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소화주 균등운임을 적용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동맹의 규정은 대소화주를 불문하고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는 균등한 운임률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선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화주를 대화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자유경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화물량이 많은 대화주에게 운임을 싸게 해준다든지 여러가지 혜택을 줄 수가 있고요. 소화주는 운송을 필요할 때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해운동맹에서는 이러한 것을 배제하고 운임을 균등하게 받기 때문에 결국 대소화주를 차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화주에게 특혜 운임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대소화주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경쟁으로 생기는 혜택을 소비자에게 골고루 미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선사간 불필요한 경쟁을 해소하여 안정된 이익을 보장하며 배선의 합리화로 선주에게 유리한 점도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면
동맹의 독점성에 따른 초과 이용 획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제기가 되고요. 동맹 회원 이용 시 저렴한 운임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타선사 이용은 어렵게 된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인데 사실은 그 운임이 저렴하게 되어 있으면 타선사를 이용할 이유가 없겠죠. 그 다음 독점성을 남용해서 어떤 해운 동맹 즉 선사의 우위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동맹의 집합 독점성이라는 비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동맹 회원이 아닌 선사로부터는 당연히 비난을 받겠죠. 또 대화주 입장에서는 소화주와 동일한 서비스의 질과 운임을 내야 하며 운임 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죠. 소화주 입장에서는 유리한데 대화주 입장에서는 자기는 조금 더 운임을 깎을 수도 있고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운 동맹이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일종의 카르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주도 자기가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단점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전통적인 단일요일 제도가 붕괴되어 계약 조건에 따라 운임률이 상이해져가고 있으며 동맹 내에서도 회원사별 개별 운임 협상을 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어서 전통적인 해운동맹 제도는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해운동맹 제도가 상당히 약화되는 데는 미국 해운법, 즉 미국의 법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해운동맹의 환경 변화가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유엔 전기선 동맹 헌장 협약입니다. 행동 헌장 협약입니다. 개도의 입장에서는 1960년대 들어서면서 해운동맹의 독점으로 인한 횡보로 매우 불리한 여건에 있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해운업이 발달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무역업자는 해운동맹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따라서 해운동맹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관점이라는 것은 선진국들이 해운동맹이라는 카르텔을 형성해서 운임률을 고정시키고 비동맹사와 경쟁하기 위하여 운임 거치 할인제를 도입하고 또 대항경쟁 격퇴선을 투입하여 독점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며 네 번째는 동맹 내에서 비밀주의에 입각하여 해운업을 영위했고 또 1960년대 후반에는 세계 교역량의 65%가 개발도상국에서 적하 또는 선적 또는 양육이 되었는데 선봉량은 세계 선봉량의 8%밖에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부담하는 운임 비중이 높아졌고 무역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운동맹의 독점과 통제되지 않은 악행에 대해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해운동맹을 다자간 국제협약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대두하게 됩니다. 이 선진국이 유엔 전기선 동맹 행동 헌장 협약 제정에 동조를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전기선 동맹의 지나친 비밀주의 및 폐쇄적 그리고 독점적 운영 방법으로 인한 폐단을 인식하고 이를 사전에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기선 동맹의 폐습을 방치할 경우 개발도상국이 동맹회원에 대하여 일방적 규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 개발도상국이 자국선 우선주의를 정책을 진전시킬 가능성을 방지하거나 축소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선진국의 해운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전기선 동맹에 대해서 즉 해운 동맹에 대해서 일정한 제약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협약을 결국 이제 제정하기 위해서 각국의 보호주의적인 추세가 점점 강해졌기 때문에 더 다국적 협의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점이고요. 정치적 관점보다는 상업적인 입장에서 보다 새로운 국제협약을 추구하게 됩니다. 웅크타드를 중심으로 외항 전기선의 운송 질서를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한 유엔 전기선 동맹 행동 헌장 협약의 필연성을 인지하게 되고 1972년 웅크타드는 전기선 동맹 행동 헌장 정권회의에 초안 작성을 의뢰하여 그 다음에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1974년 전기선 동맹 행동 헌장 협약이
웅크타드 제5차 회의에서 채택이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협약의 재정 목적은 세계 교역 증진에 기여하고 국제인 무역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정규적인 전기선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며 해운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균등한 이해관계 유지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무역 당사국 선사의 동맹 가입을 자유롭게 하게 되고, 두 번째, 무역 당사국에 의한 50대 50의 적주율 유지 혹은 제3국 선박이 있을 경우에는 양 당사국과 제3국의 적지 비율은 40대 40대 20으로 정했습니다. 또 개발도상국 상품의 수출 촉진을 위해 장려 운임 제도를 도입하고, 네 번째, 화주와 선주의 협력기구에 당사국 정부를 참여시키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 운임 인상 후 구체적 절차 및 유예기간 등을 설정했습니다. 이 구제 절차를 말하는 것이죠. 다음은 여섯 번째, 선주간 혹은 선주와 화주 간의 분쟁 처리에 강제 중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국내법에 이미 중재 제도가 있을 경우에는 국내법을 우선하도록 했습니다. 일곱 번째, 맹위선에 대한 대항 경쟁 격퇴선, 즉 파이팅십에 의한 공격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협약은 24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발효하게 되는데 24개국 플러스 비준한 국가들의 선봉량 합계가 전 세계 선봉량의 25%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1983년 4월 서독과 네덜란드가 비준하면서 발효 요건이 충족되었고요. 그로부터 2년 경과 후인 1985년 말 정식으로 발효하게 됩니다. 다음은 미국의 1984년 해운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전기선 해운 시장, 특히 해운동맹에 대한 규제는 해운동맹 헌장 협약뿐만 아니라 미국의 해운법이 어떻게 이를 규제하느냐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독점금지법에 의한 자유경쟁을 경제의 대원칙으로 고수해온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해운동맹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운동맹을 규제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위원회의 공고안에 따라서 1916년 해운법이 제정되었는데 오히려 이 알렉산더 위원회의 보고 내용은 해운동맹의 폐지보다는 해운동맹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서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면제하고 이를 합법화하는 방향이 오히려 선조, 화주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이러한 방식으로 해운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동시에 해운동맹은 법에 의하여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어서 오히려 운임 거치 할인제, 대항경쟁 격퇴선, 화주에 대한 보복 조치 및 차별 등이 일체 금지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폐쇄적 해운동맹 체제에서 미국의 해운법으로 인해서 개방동맹 체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미국 항로동맹은 제3국선의 미국 항로 취향을 용이하게 하게 됩니다. 또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로 인한 국제 해운 경제의 후퇴, 개발도상국 및 공산권 국가의 대거 해운업 참여, 신조선 급등 등으로 인한 선복 과잉 현상을 초래하게 되자 미국의 국제 경쟁력도 크게 저하하게 되는데요. 또 이 시점에 유엔 전기선 동맹 행동 헌장 협약이 발효하게 되어 세계 외항 전기선 운송이 보호주의적 경향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세계 해운 질서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1916년 해운법에 의해서 미국 연방해사위원회의 관할하에서 지나친 규제를 받아왔던 전기선사에게 보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며 막대한 자금력으로 선대의 대응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해상 운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자국의 대화주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어서 1916년 해운법의 개정에서 70년 만에 이 법을 폐지하고 1984년 해운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이 법은 최소의 정부 간섭과 비용으로 미국 상선대를 육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해운동맹 또는 해운협정은 FMC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독점금지법의 적용 면제의 원칙을 확립함과 동시에 협정의 인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가와 그 발효를 신속하게 할 것, 또 화주 요망에 따라 독자 행동권, 기간 분량 할인 운임 및 대화주 우대 계약이라는 새로운 세 가지 운임 제도를 동시에 도입한다는 점, 또 유엔 전기선 동맹 행동 헌장 협약에 대한 대응책이 되고 복합 운송 체계의 촉진,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제정하게 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제외했습니다. 이 독점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반협정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던 1916년 해운법은 독점금지법에 대한 특례법으로 제정이 되었는데요. 시행하는 동안 해운동맹의 계약운임률제가 차별적 방법에 의한 보복적 조치라는 이유로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 즉 앞에서 말씀드린 이스브란센 사건인데요. 이러한 사건의 판결이 내려졌는데, 독점금지법의 정책과 상충되는 내용을 포함한 협정은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1916년 해운법의 규제 목적의 증진을 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만 승인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 FMC가 승인한 해운동맹의 활동도 경우에 따라서는 독점금지법에 위반되는 등의 모호한 점이 있었는데요. 1984년 해운법 제7조에서 독점금지법의 적용 제외 요건을 분명히 명시하여 운송인에게 독점금지법의 적용 제외를 보다 넓게 보장하고 있고, 또 이러한 독점금지법의 적용 조치를 상당히 줄여주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984년 해운법의 특이한 점은 운송인이 독점금지법 적용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기준과 이에 관련된 절차법을 개정한 점과 복합운송 운임률 결정협정이 독점금지법의 적용 제외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동맹협정에 대한 조치인데요. 동맹협정은 벌과금의 부과 없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개방동맹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종래의 1916년 해운법에서는 전기선 운송인의 모든 협정은 FMC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유효하고 인가까지의 기한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1984년 해운법에서는 이를 간편화하여 협정 신청 후 45일 또는 연방등록부 공시 후 30일을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발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가기준은 공익기준이라는 개념처럼 추상적이고도 막연한 인가기준, 입증책임도 신청자에게 있었습니다. 또 1984년 해운법에서는 FMC가 협정이 경쟁 제한에 의해 부당하게 운송 서비스의 저하와 운송 비용의 불합리한 상승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협정 발효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증 책임은 FMC에 있고 법원은 제3자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운송 서비스의 저하 또는 운송 비용의 상승에 대한 FMC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논란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독자행동권인데요. 해운동맹에게는 재량의 여지가 없이 동맹협정에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해운동맹 내 각 선사가 10일 전 사전 통지로 해운동맹의 타리프와는 별도로 화주에게 독자적인 운임률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러한 행동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독자 행동권의 적용 범위는 타리프상의 운임률과 서비스 항목에만 한정하고 있는데요. 대화주 우대 계약자는 타리프에 기재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자 행동권도 역시 이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기간 물량 할인 운임제를 도입했는데요. TVR, 즉 타임 볼륨 레이트라고 하는데 선사와 해운동맹이 정기 해상 운송 중에서 일정 기간에 제공되는 화물량에 따라 상이한 운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운임제도입니다. 선사 및 해운동맹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테리프에 수록하여서 그 일정 기간 하지 않고 이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물동량과 선복을 연계시켜서 특정한 보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자 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물량 할인 운임을 이용하는 화주는 선사 및 해운동맹과의 협정에 따른 선적에 앞서 동운임률을 적용할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대화주 우대 계약 SC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통 서비스 컨트랙트라고 하는데요. 해운 동맹이나 선사가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화물에 대해서 특정 화주 및 화주협회와 특정 운임 및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조건을 대화주 우대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물을 많이 운송하는 화주에 대해서는 운임을 좀 할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계약 시 화주 또는 화주협회는 최소한의 물량이나 운임 수입을 약속해야 하며 또한 동계약서에는 계약 불이행 시의 불이익 규정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화주 우대 계약과 기간 물량 할인 운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복의 보장, 항해 순서, 경유 시간 등과 같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이 대화주 우대 계약에는 포함됨으로써 테리프에 속한 서비스 이상의 인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대화주 우대 계약은 선사와 화주 간에만 유효한 반면 기간 물량 할인 운임은 MVOCC를 포함한 모든 커먼 캐리어와의 계약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간 물량 할인 운임의 개별 계약의 도입을 인정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화주를 대상으로 하는 외항 전기선 동맹 분야에서도 부분적이나마 인더스트리얼 캐리어 시스템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대량 화주 우대 계약 또 기간 물량 그 할인 운임 제도는 결국은 과거의 그 용선 계약에서는 허용되던 장기적으로 대량으로 운송하는 그런 전기선 화주에 대해서도 인더스트리얼 캐리어와 같이 운임을 할인해주는 저가로 별도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제도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화주 우대 계약과 기간 물량 할인 운임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기간 물량 할인 운임은 화주 혹은 화주협회가 해운 동맹 또는 독자 운항 선사와 일정 기간 물량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은 대화주 우대 계약과 유사하지만 선복 보장, 항해 순서, 경유 시간 등과 같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또 대화주 우대 계약은 화주와 선사 간 계약에만 유효한 반면 기간 물량 할인 운임은 MVOCC를 포함한 모든 일반 운송인과의 계약까지 여기에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주 우대 계약의 경우에는 독자 행동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기간 물량 할인 운임은 테리프상에 공시하고 독자 행동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 물량 할인 운임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약정은 없는데 대화주 우대 계약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 북아메리카 해운동맹에서 도입 실시하고 있는 대량 화물 우대 제도 즉 볼륨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그 기준이 물량이 아니고 운임 액수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그 기간 물량 할인 운임이나 대화주 우대 계약과는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또 유럽 동맹에서 실시하는 성실 계약제는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대량 화물 우대 제도는 이러한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운임제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 해운동맹이 맹회선 대책으로 사용하던 이중운임제, 즉 듀얼 레이트 시스템은 성실 계약제도라고도 하고요. 로열티 컨트랙트라고도 하는데 1984년 해운법에서는 독점금지법에 합치되는 경우가 아니나 모두 금지하게 됩니다. 이 두 회사 이상의 협정에 의한 이중운임제는 독점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중운임제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고 독자 행동권과 대화주 우대 계약 및 기간 물량 할인 운임으로 이를 대체하게 됩니다. 운임 거치 할인제, 대항 경쟁 격퇴선, 화주 차별, 운임 과다 및 과소 징수 등의 금지 행위 규정 이외에 공동 운항 금지 조항에서는 특정 항로에서 선사 상호 간의 경쟁을 상당히 억제할 가능성이 있는 공동 투자 행위를 금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이 법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국적선을 보호하는 제도들을 두고 있는데요. 정부의 규제를 감소시킨 반면 FMC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정부나 선사의 삼국 간 항로에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FMC가 미국 선사를 보호할 권한을 위임받게 되는데요. 유엔 정기선 동맹 행동헌장협약의 체약국들이 동협약의 이행 시 발생하게 될 재반 사항에 대해서 미국 선사의 효과적 대처가 그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이 1984년 해운법 제13조 B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시행세칙의 특징으로는 미국 국적선에 부당한 대우를 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FMC가 신속히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한 통제는 근본적으로 외국 정부의 법령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세칙에서는 그러한 통제가 상관습에 기인하더라도 FMC가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점과 삼국 간 항로의 해석에 있어서 국제 복합운송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서 기존의 미국 해운 관련 법령과는 구별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주협회와 MVOCC의 관계인데요. 이 화주협회는 독점금지법 하의 비합법성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 중소화주들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비영리 목적의 화주협회에 대해서는 선사의 협상 거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주단체를 사실상은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화주협회는 공적인 협의체가 아니라 회원을 위한 특정한 행동을 하는 조직이며 비영리성 또 화물의 혼재 분배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역협회에 설치된 화주협회와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또 MVOCC의 지위를 인정하게 되는데 MVOCC는 화주에 대해 커먼 캐리어의 자격을 가지고 해상 운송인인 선사나 해운동맹과의 관계에서는 화주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소위 우리나라 상법에서 말하는 운송주선인에 해당이 되는데요. 운송주선인이 주선행위를 할 때와 또 운송주선인의 개입권을 행사하게 되면 일종의 화주의 지위에 있음과 동시에 화주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기간 물량 할인 운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즉 화주 입장에서 해운동맹과 할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률상 화주의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해운법상으로는 MVOCC는 운송인임과 동시에 화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해운동맹에서 이제 미국 해운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조사를 해보시고, 첫째, 해운동맹이 전기선 해운에 가져온 효과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두 번째는 전기선 동맹 헌정협약의 제정 배경과 그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조사를 해보고 토론해 봅시다. 세 번째는 1984년 해운법을 중심으로 미국의 법령이 해운동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